안녕하세요, 케이컵 권정호입니다. 오늘은 출시된 지가 좀 된 모델인데 이제 거의 3년 동안 제 옆을 지켜오고 있는 캐논의 EOS R5 카메라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카메라가 나온 지 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당분간 캐논의 유일한 고화소 미러리스일 것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중고로 계속 인기가 있을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공식 가격도 내려갔죠. 그래서 신품가도 많이 저렴해졌고 출시 후에 3년 동안 계속해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카메라가 되어버렸거든요. 캐논의 EOS R5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자인 및 조작성부터 살펴볼게요. 전형적인 캐논의 디자인입니다. 캐논의 카메라 디자인은 DSLR 시절부터 거의 변하지 않는 모습인데 개인적으로 풀프레임 미러리스 44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디자인입니다. 이거 승모근 디자인이라고 까이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보기엔 둥글둥글하니 이쁜데 말이에요. 무게는 배터리 메모리 포함해가지고 738g이고요. 그립 부분이 깊고 전체적으로 둥글어서 그런지 손이 크시건 작으시건 간에 그립감에 대한 평가가 정말로 좋은 편입니다. 덕분에 무거운 렌즈랑 조합을 해도 촬영 자세가 잘 나오는 편이고요. 사진은 물론이고 핸들드 동영상 촬영 같은 거 할 때도 굉장히 편하고요. 손가락에 그립만 걸어놓고 돌아다닐 때도 좋아서 그립감은 누구에게든 칭찬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이얼은 3개 있고요.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를 신속하게 컨트롤할 수 있고 조이스틱도 당연히 달려있고 LCD 터치감도 좋고요. 셔터 버튼과 녹화 버튼의 위치도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M 펑션 버튼을 통한 조작도 처음에 이 카메라를 잡으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익숙해지기만 하면 드라이브 모드나 포커스 모드, 화이트 밸런스 이런 것들 자주 바꾸게 되는 메뉴들을 왼손을 쓰지 않고 오른손으로 한 손으로 모두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요. 사진 영상 전환하는 것도 특이한데 모드 버튼을 누르고 인포 버튼을 눌러야 사진 영상이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카메라들은 한 번에 스위치 조작으로 사진 영상 전환이 가능하기에 이 카메라의 사진 영상 전환이 꽤나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도 익숙해지면 한 손으로 조작이 굉장히 빠르게 가능해서 더 편합니다. 전체적으로 조작기가 처음 써보는 사람에게는 불친절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익숙해지기만 하면 뷰파인더에 눈을 대고 촬영을 하고 있을 때 오른손으로 다양한 조작들을 상당히 빠르게 할 수 있어서 왼손 포지션을 그대로 고정해 놓을 수 있고 이게 안정적으로 빠르게 세팅을 바꿔가면서 촬영을 하는데 정말 크게 도움이 되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 전원 온오프 스위치가 왼쪽에 있어요. 이게 카메라를 자주 켰다 껐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 모양이고요. 은근히 커스텀 가능한 버튼의 숫자가 적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급의 카메라에서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방진 방적은 아주 잘 지원해 주고요. 카메라가 꺼지면 셔터가 내려와서 먼지 차단을 해줍니다. 뷰파인더랑 LCD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아요. 576만 도트의 뷰파인더는 사이즈도 크고 컬러, 해상력 모두 훌륭하고요. 사진 리뷰를 한다거나 영상 촬영 시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확대를 한다거나 할 때 아주 깨끗한 화면을 띄워줍니다. 게다가 아이컵도 눈에 되게 아주 편하고 또 당연히 120Hz 설정도 가능하고요. 스위블 LCD 역시 하이앵글, 로우앵글, 셀프 촬영 모두 편하게 촬영할 수 있고 210만 도트와 3.2인치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사이즈 좋고 밝기 좋고 명부 안부 표현도 좋고 컬러도 좋아서 사진 영상을 리뷰할 때 이 캐논의 LCD가 과하게 잘 나와 보이는 것이 부작용이다 하는 그렇게 농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캐논답게 뷰파인더와 LCD는 최고고요. 비슷한 뷰파인더 LCD 스펙을 가진 파나소닉 S1 시리즈나 소니의 α7R5 같은 카메라와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이오스 알파5에서 느낀 만족감이 더 컸고, 나온 지 이제 3년 돼가는 현 시점에서도 이오스 R3를 제외한다면 가장 만족스러운 뷰파인더와 LCD 스크린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충전 가능한 USB-C 잭 있고요, 이어폰 잭, 마이크 잭 있고요, 플래시 싱크 단자도 들어가 있고, 허나 HDMI는 마이크로 HDMI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매우 실망스럽고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전사의 카메라 중에서 이 정도 급에서 마이크로 HDMI 넣는 거 캐논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 HDMI를 제외하면 배치 같은 것들은 나쁘지 않고요. 마이크 잭 꽂았을 때 스위블 액정을 풀로 사용할 수 있고, 이어폰 잭도 얇은 것을 꽂는다면 완전히 스위블 액정을 돌리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슬롯은 CF 익스프레스 B 타입 카드 하나와 UHS-2를 지원하는 SD 카드가 들어가는 더블 슬롯이고요. 이런 식으로 듀얼 슬롯을 쓰는 경우가 은근히 많은데, 연사시 SD 카드 쪽의 스펙을 따라간다는 점, 그리고 영상 촬영을 할 때 SD 카드로는 녹화가 불가능한 포맷이 있다는 점 등 단점도 많지만, 개인적으로 휴대성과 발열 억제 그리고 워크플로우의 편의성 때문에 저는 이런 구성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AF는 1053개의 AF 영역을 가지고 있는 듀얼 픽셀 시모스 AF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AF 포인트가 엄청 많은 만큼 싱글 포인트로 AF-S 촬영 같은 거 할 때 세밀하게 포커싱할 위치를 지정할 수 있어서 좋고요. 사람과 동물의 피사체 검출 능력도 정말 좋은 편인데, AF 검출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트래킹도 상당히 잘 따라가 줍니다. 저조도 포커스 검출 능력도 마이너스 6 EB라고 나와 있는데, 체감상 굉장히 스펙보다 더 훌륭하다고 저는 느꼈고요. 연사를 할 때 포커스 성능도 상당히 훌륭한 편입니다. 아마 적층형 전자셔터 바디가 아니라면 가장 좋은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번 달리기 테스트를 해봐도 거의 다 포커스가 정확히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오스 R5의 AF 성능을 최고다 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아쉬운 점들이 몇몇 있긴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피사체 검출 가능한 피사체 종류가 사람, 동물, 차량 이렇게 단 3종류에 불과하고, 오토 모드가 없어서 사람이랑 동물을 번갈아 가면서 찍는 경우에는 일일이 메뉴에 들어가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소니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피사체 검출 오토 모드가 없긴 하지만 검출할 피사체를 단축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오스 R5는 검출할 피사체 종류에 대한 단축키 할당도 안 돼서 그때마다 메뉴에 들어가서 바꿔줘야 하는 것도 정말 귀찮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피사체 검출, 눈 검출 오토포커스가 전체 영역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것도 설정에 찾아 들어가서 트래킹 시작할 AF 지점을 스팟으로 설정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요. 이오스 R6 마크2나 이오스 R8 같은 카메라들은 이오스 R3의 AF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캐논의 굉장히 훌륭한 피사체 검출 AF를 100% 활용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이오스 R5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식의 AF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상에서의 포커스도 사진과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은 편인 건 맞아요. 하지만 옆모습이라든가 안각이라든가 부감 등 조금 피사체 검출이 힘든 상황에서 포커스가 헤매는 현상이 종종 있습니다. 빠른 추적 이후에 피사체를 가끔 놓쳐버려가지고 이상한 곳에서 헤매다가 돌아오는 현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오스 R5로 영상 촬영을 오토포커스로 하신다면 포커스 세팅에서 AF 추적 감도를 낮추거나 포커스 스피드를 낮게 하고 이런 식으로 오토포커스 옵션을 적극적으로 조절해가면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연식을 고려한다면 아직도 사진, 영상 모두 포커스가 좋은 편인 것은 틀림이 없고요. 출시 당시에 최고 수준의 AF 퍼포먼스였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최고는 아니다 정도로 해두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오스 R5는 8192 5464 픽셀로 약 4500만 화소의 디직 X 프로세서를 탑재한 풀프레임 카메라입니다. 4500만 화소는 상업용 인물 사진, 패션 사진 같은 것들 찍을 때 아주 좋은 디테일을 보여주고요. 스냅, 스포츠, 새 사진 같은 것들 찍을 때도 크롭을 통해서 후보정 작업을 즐기신다면 만족할 만한 화소입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로우의 경우에는 로우랑 C로우 두 가지가 존재하고요. 안부 5스톱 복원을 해보면 로우의 경우에는 나쁘지 않게 복원이 되는 모습이지만 C로우의 경우에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줘요. 용량은 로우가 48.41메가, C로우가 21.7메가로 2배 넘게 차이가 나긴 하지만, 보정을 염두에 두실 거라면 가급적이면 기본 로우로 찍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JPG는 라지 사이즈 2개, M 사이즈 2개, S1 사이즈 2개, S2 사이즈 1개 이렇게 4가지 사이즈와 7개의 종류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라지 사이즈만 한번 살펴보자면 일반 라지 사이즈에 비해서 압축 라지 사이즈의 용량이 거의 절반 수준이고요. 이미지의 퀄리티 차이도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JPG로 보정을 하실 분들이 아니라면 압축 라지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ISO 감도는 100에서 51,200까지고요. 4,500만 화소급의 센서지만 고감도 노이즈 성능은 정말 좋은 편입니다. 실사용에서도 6,400까지는 굉장히 깔끔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 12,800에서도 노이즈는 증가하지만 선회도는 꽤 잘 살아있고요. 25,600에서도 선회도는 희한하게 좋은 편이고 하지만 이때부터는 컬러 노이즈도 올라가고 노이즈 형태도 못생겨져서 가급적 쓰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긴 합니다. 어쨌건 간에 고화소 바디라는 것을 감안하면 고감도 노이즈 성능은 놀라울 정도로 우수합니다. 셔터는 기계식 셔터, 전자식 선박 셔터, 전자식 셔터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최대 셔터 스피드는 기계식이건 전자식이건 간에 8,000분의 1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EOS R5의 센서는 리드아웃 스피드가 꽤나 빠른 편이라 가지고 전자식 셔터를 사용할 때도 롤링 셔터 현상이 엄청나게 심하진 않아요. 전자식 셔터를 쓰게 되면 최대 20연사가 가능하고 무음 촬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식 셔터를 사용하게 되면 플리커에 취약하게 되고 거기다가 플리커 방지 촬영도 불가능해요. 그리고 12비트 로우로만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지 품질 또한 떨어집니다. 따라서 알파1 같은 카메라처럼 무지성으로 전자식 셔터를 사용하긴 힘들어 보이고 상황에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셔터를 설정해서 활용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동조 속도는 기계식 셔터 기준으로 250분의 1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연사는 스펙상 하이 플러스 모드에서 고속 촬영 시 최대 12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좀 기믹이 많습니다. 우선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12프레임의 최대 연사 성능이 제한되게 되는데 노바칩스 익스트림 CF 익스프레스 B 카드로 테스트를 진행해보면 드라이브 모드 아이콘이 흰색일 때 초당 약 9장 촬영이 가능했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녹색으로 만들고 촬영을 해도 10에서 11연사 정도로 측정이 됐습니다. 거의 우주의 조건이 다 맞아떨어져야지 12연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봤지만 12연사가 도저히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연사 지속 같은 경우에는 2분 동안 계속 셔터를 누르고 있어도 느려지진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연사 지속은 거의 무한히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이 플러스 모드로 연사를 할 경우에는 이미지 품질도 저하가 됩니다. 14비트 로우가 아니라 13비트 로우로 촬영이 된다고 해요. 실제로 복원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약간의 화질 열화가 발생하긴 하고요. 다만 그 차이가 심하진 않기 때문에 연사 시 이미지 품질의 저하는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 셔터의 경우에도 최대 20연사의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역시나 다양한 조건에 의해서 최대 연사 수치를 달성하기는 어려웠고요. 대략 17에서 18연사 정도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손떨방은 통합 제어 IS라는 것을 탑재해서 렌즈에 따라 손떨방 수치가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IS가 달린 2470 f2.8 렌즈라든가 이미지 서클이 큰 RF2870, RF85mm f1.2 렌즈 같은 경우에는 최대 8스톱의 손떨방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EF 렌즈를 쓰면 5스톱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던데 어댑터에 EF 렌즈를 쓸 때도 손떨방 성능은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 네, EOS R5가 출시했을 때 8K 동영상이 된다고 엄청나게 홍보를 했었죠. 참 이게 보수적인 온도 세팅이랑 공격적인 마케팅의 콜라보 때문에 엄청나게 욕을 먹었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펌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지금은 아주 훌륭한 8K 카메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발열 이슈가 많이 해소됐습니다. V90 SD카드로 DCI 8K에 30p IPB 촬영이 가능하고요. 슬로우 모션은 DCI 4K 60p IPB까지 촬영이 됩니다. CF 익스프레스 B 카드를 넣었을 때는 DCI 8K 30p의 로우 촬영까지 내장으로 가능하고 슬로우 모션은 DCI 4K 120p까지 촬영이 가능해요. 로우의 경우에는 일반 로우와 압축 로우 두 가지가 존재하고 압축 로우의 경우 용량을 30% 정도 전략을 해주고 퀄리티의 차이도 크게 느껴지진 않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압축 로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또 로우의 경우에는 로우이기 때문에 시로그2로 작업이 가능한데 시로그2는 캐논 시네마 라인에서 널리 사용이 되었던 로그입니다. 작업하기 쉽고 품질도 좋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었어요. 게다가 꼭 로우 촬영이 아니라 하더라도 8K IPB의 경우 용량도 합리적이고 이미지 퀄리티도 엄청나게 훌륭하기 때문에 8K 촬영을 생각보다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요. 또 8K에서 오버샘플링한 4K HQ 촬영 또한 30p까지 가능한데 일반 4K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아쉬운 부분도 좀 짚어보자면 4K 120p의 경우에는 IPB로 촬영이 안되고 오라이로만 촬영이 가능해서 용량을 좀 많이 잡았고요. SD카드로 녹화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화질이 좋은 4K HQ의 경우에는 24p, 30p로만 촬영이 되고 4K 60p는 촬영이 안된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은 동영상 고감도 노이즈 퍼포먼스도 한번 살펴보시죠. 고감도 노이즈 감소를 표준으로 놓고 4K HQ Clog3로 촬영한 후에 캐논에서 제공하는 와이드 DR로 변환해주는 기본 럿을 적용했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캐논에서는 EOS R5의 Clog3 영상 녹화 시 듀얼 ISO를 지원한다는 말이 없거든요. 근데 막상 테스트를 해보면 ISO 1600보다 ISO 3200에서 노이즈 퍼포먼스가 더 좋은 모습입니다. 그 이후로 ISO 6400까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ISO 12800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EOS R5의 동영상 고감도 노이즈 퍼포먼스는 상당히 좋은 편이고 비공식 듀얼 ISO를 지원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애매하게 ISO 2500 정도로 촬영을 하게 된다면 ISO를 3200까지 올려서 노이즈를 낮추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감도 노이즈 감소를 4단계로 조절할 수도 있는데 노이즈가 조금 더 있어도 디테일이 필요한 영상이 필요하다, 혹은 디테일이 좀 뭉개져도 깨끗한 영상이 필요하다, 이럴 때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센서의 리드아웃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동영상 롤링 셔터에서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8K나 4K HQ 영상에서도 상당히 좋은 롤링 셔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요. 일반적인 4K라든가 4K 120p의 경우 롤링 셔터의 퍼포먼스가 더 좋아집니다. 빠른 무빙이나 핸드헬드 촬영을 해야 한다면 롤링 셔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개인적으로 영상용 카메라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 하나인데 이 카메라의 경우 최상급의 롤링 셔터 억제 능력을 보여줘요. 다만 위에서 열거한 것처럼 장점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EOS R5를 메인 영상용 카메라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단점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짚어보자면 일단 30분 녹화 제한이 최신 펌업에서도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30분마다 한 번씩 끊으면 되지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강의나 공연, 예능 촬영처럼 오랫동안 적은 인원으로 멀티캠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신경 쓸 것이 하나 늘어나는 게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로우 촬영이 아니라면 Clog3까지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Clog3는 사용하기에 편리하긴 하지만 다이나믹 레인지가 아쉬워서 아무래도 소니의 Slog3나 파나소닉의 Vlog 같은 것들이 상당히 부럽게 느껴지게 되고요. 또한 캐논 미러리스 특유의 문제점들, 녹화 버튼만 누르면 수평계나 격자나 다 없어져 버린다거나 아니면 고속 촬영 후에 일반 촬영 모드로 돌아가면 원래 쓰고 있던 프레임 레이트가 아닌 60p로 바뀌어 버린다거나 로그 촬영을 하지 않을 때는 10bt 영상을 찍을 수 없다거나 이렇게 알고 쓰면 결과물 자체는 상당히 좋은 카메라지만 막상 결과물을 뽑기 위한 과정에서 불편한 부분들이 많아요. 캐논도 좀 적극적으로 영상과 관련된 편의성을 정비하고 더 많은 기능들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배터리는 캐논의 중급기 이상의 바디에서 많이 사용하는 LP26NH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배터리 타임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 사진의 경우 사람마다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뷰파인더와 LCD의 좋은 퀄리티에 대비해서 상당히 오래가는 것 같고요. 영상에서는 4K HQ 24p 기준으로 1시간 40분에서 45분 정도 촬영이 가능했고 이 역시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배터리가 살짝 비싸서 그렇지 자체 성능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USB-C로 충전도 가능한데 제 바디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지만 충전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대략 5에서 7W 정도로 충전이 되는 모습이고요. 네, 이제 발열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현재 EOS R5의 발열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출시 초기 EOS R5가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게 만든 장본인이었지만 지금은 발열 관리가 상당히 잘 되는 편입니다. 여러 가지 포맷으로 2시간 동안 연속해서 발열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일단 노바칩스 익스트림 CF 익스프레스 B 카드를 활용했을 때 8K 24p 로우, 4K 24p HQ, 4K 60p 모두 2시간 연속 촬영을 해도 발열 경고가 뜨지 않았고 V90짜리 소니 터프 SD 카드를 활용했을 때도 8K 24p IPB, 4K 24p HQ, 4K 60p 모두 발열 경고가 뜨지도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발열을 정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혹시나 뜨거운 여름 야외에서 발열이 뜬다고 하더라도 한 2-3분 정도 식히고 HQ가 아닌 일반 4K로 촬영을 지속한다면 계속해서 촬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열 걱정은 정말 하실 필요가 없어졌어요. 하지만 카메라가 정말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데 특히나 8K나 4K HQ로 테스트를 해보았을 때 정말 핸들드로 촬영을 하거나 오래 손에 잡고 있게 된다면 좋은 화상을 입고도 남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녹화를 해야 된다면 반드시 삼각대를 사용하시고 바디가 매우 뜨거워져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참고로 8K 로우로 발열이 언제 뜨나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3시간이 지나도 발열은 안 뜨고 카메라는 계속 뜨거워지는 것 같아서 무서워서 그냥 3시간에서 그만뒀습니다. 네, 이어서 알파5는 장비충인 제가 가장 오래 가지고 있는 카메라인데요. 알파1이나 Z8 같은 카메라들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현재도 정말 자주 쓰는 카메라고, 뷰티나 패션 촬영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이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에게 사진으로는 가장 많은 돈을 벌어준 카메라가 아닐까 싶은데,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 성능도 좋아서 캐논 시네마 카메라를 메인으로 쓸 때 서브캠으로 정말 많이 써먹었고요. 아무래도 많이 쓰니까 손에 익기도 하고 해서 일상에서 사진이나 영상 찍을 때도 자주 들고 나가는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성능 자체도 너무 좋아요. 4500만 화소에 대략 10연사 정도의 기계식 연사 능력, 정말 좋은 그립감과 조작성, 최상급의 뷰파인더와 LCD 스크린, 8K 로우 촬영, 4K 120p 촬영, 훌륭한 발열 컨트롤. 물론 약간씩 아쉬운 디테일들이 있긴 한데 아직도 이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그리 많지는 않고, 현재 가격도 많이 내려왔잖아요. 정가가 430만원에 중고 가격도 상당히 괜찮아진 지금, 캐논의 유일한 고화소 미러리스라는 점을 생각하면 2024년인 현재 시점에서도 정말 좋은 카메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영상이 재밌으셨다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OK컷 권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